안녕하십니까. 서울고시각에서 근본에 나온 그 조리막, 그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업직하고 이제 녹지직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7구급 시험 이제 구분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교재를 펴냈는데요. 수준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리막 이제 시작 단원, 1, 2단원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임업직하고 이제 녹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이제 조리막 중요 항목들, 이렇게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 이제 이걸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안에서도 일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림, 제1장 산림 일반의, 이 목차의 주요 항목들은요, 일단 특산식물과 희귀식물. 지금 이게, 과거에 출제됐을 때는, 별도로 이제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라서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에 대한, 그런 정의가 명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험에 계속 이제 출제가 될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숲은 산림의 6대 기능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의 6대 기능을 그 유형별로 철저하게 외우지 않으면 사실 그 숲 가꾸기 실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 행정 업무를 볼 때도 이런 그 산림에 대한 기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암기가 병행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무에서 직접 접하면 이미 좀 늦죠. 그러니까 실무에 접하기 전에 미리 학습 과정에서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실무 과정에 조금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는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인데, 이제 기후때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수종들이 분포하냐, 고산지대에는 어떤 나무들이 살고 또는 난대림에는 어떤 수종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최근 이제 몇 년간 7급 시험하고 이제 국가직 이제 9급의 해외 조림 사업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림이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하고 관련된, 지금 이제 도쿄 의정서 체제는 끝나고요. 신기후 체제가 이제 파리 협약에 의한 신기후 체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숲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우리가 숲을 가꾼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한 2문제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지정한 특산식물과 희귀식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해석해보면,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난이도는 제가 분류해 놓은 대로 극상의 난이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되고 예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단어를 그냥 글자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해석한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특산식물하고 희귀식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산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잣나무 같은 경우는 침엽수에서 커다란 열매, 사람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달리는 게 드물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그 잣이 안 달려요. 그러면 이 잣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만주 지역에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이런 건 특산식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요 근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식물이에요. 드문 식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미선나무 같은 경우는 이 그 괴산 지역에서 일부 그 천연 분포 지역이 있죠. 그러면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어리 같은 경우도 군락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가시오가피나 참나무 겨우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희귀식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그러면 그 특산식물,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 거냐. 자, 좀비나무, 참느릅나무, 물들매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참나무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들매나무 중에서도 물들매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물풀의나무, 들매나무, 물들매나무는 숲이로는 구분이 안 돼요. 잎이나 이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알아야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특히 물들매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면 참 쉬워지는 문제예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문제라면 참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한테는 나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럼 희귀식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이든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법은 다른 사람들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스스로 얘를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마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거는 많지요. 이 희귀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기사나 다른 그 기술사 시험처럼 일정한 수준이 되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순위별로 뽑다 보니까 사람 변별력은 어떤 데 있겠어요? 남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나는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또는 누구나 다 헷갈리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겠죠. 물론 기사시험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에서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 그래서 특별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식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를 다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희귀식물 중에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식물, 이렇게 해도 문장이 성립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나중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생지 중에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거나 자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 특산식물이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로서 누가 정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산림청장이 올리긴 산림청장님이 올리겠죠. 이런 체계적으로 올리게 되니까 이 법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특징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평상시에 사실 이 문제 자체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맞추기가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뭐 참느릅, 종비, 겨우살이를 제외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푸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풀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풀기 어려웠을 거고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는 아마 굉장한 고민거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목록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거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중에 특징적인 것들, 나한테 잘 이렇게 안 외워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 되고요. 일단 남들에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일단 정의를 공부하시고, 그 정의를 공부하신 다음에 목록에서 내가 친한 것, 안 친한 것들을 따로 골라내세요. 그걸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범위를 줄일 수 있으실 거고요. 공부하는데 좀 힘도 약간 덜 드실 거예요. 자, 여기 또 이런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미선나무와 이제 물들매나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희열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마 답이 다 성립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닌 거고. 반송의 학명. 반송의 학명, 그러니까 피누스 덴시플로라퍼 멀티카울리스 우에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린네우스는 이명법을 만든 사람이죠. 이명법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개의 이름을 한꺼번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명, 종명을 쓰게 돼 있고요. 이 속명, 종명은 라틴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라틴어가 없다면 죽은 단어이기 때문에 라틴어화된 단어를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속명과 종명 두 개의 를 쓰기 때문에 이 린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린네 맞아요. 콩의 그 유전 법칙 발견한 그 린네가 이제 그 각 종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속명, 종명, 그 다음에 명명자. 근데 명명자 같은 경우는 이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서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화된 말이나 라틴어를 쓰게 되는데 얘는 이탈릭체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안에 쓸 때는 반드시 이탈릭체로 옆에 눕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명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요. 네, 종명의 첫 글자는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폼은 품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줄여놓은 거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변종이라는 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결국 이 품종은 멀티,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매니, 카울리스,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송 같은 경우는 보통 소나무가 교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불명한데 이 반송 같은 경우는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많은 가지를 밑에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소나무가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관목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키가 작습니다. 반송은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명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학명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학명이 뭐죠? 라틴어고, 이 라틴어의 원뜻을 알고 공부를 하면 조금 쉽겠죠. 왜냐하면 뜻을 알면 외워지는데 얘를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글자, 철자만 외울 뿐 내 머릿속에는 그냥 까만 건 먹,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되죠. 그럼 안 외워져요. 이게 PUNIS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핀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도 뾰족한 거죠. 뾰족한 바늘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우스는 남성형 어미예요. 라틴어에서는 명사 뒤에 남성형 어미는 우스, 중성형 어미는 여성형 어미는 아이, A와 II,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성형, 여기는 중성, 이렇게 성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남성형. 그러면 뾰족한 놈,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피누스, 뾰족한 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외워져요. 물론 소나무의 학명, 소나무류의 학명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자, 이 다음 대목으로 가면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덴시는요, 덴수스에서 왔어요. 덴수스. 빽빽
빽빽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density 이런 밀도죠. 그러니까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densi, 플로라 이렇게 붙으면 얘는 가지나 잎이나 아니면 꽃잎이나 이런 것들이 가진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에 한 가지의 잎이 많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빽빽한 잎을 가진 것. 피누스 중에서도 빽빽하게, 그러니까 그 가지에 빽빽한 잎이 달린 것.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원래 뜻보다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 학명에 있어서는.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소나무가 봄철에 꽃가루가 날립니다. 수꽃가루가 날리는데 어떻게 날려요? 이동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산에 가시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소나무 꽃은 이제 밥풀처럼 수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밥풀처럼 몽골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솔방울이 몇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솔방울은 아시죠? 암꽃이고 수꽃의 꽃가루가 이렇게 밥풀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수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수정이에요? 자가수정. 결국 같은 개체에서 나온 게 이렇게 자가수정이 이루어지면 유전적으로 나쁜 형질이 나와요. 나무는 알아요. 아무도 교육을 안 시켜줬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따뜻한 봄날에 바람이 살살 부는 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춤추는 꽃가루처럼. 꽃가루가 춤추는 거죠. 요정이 마치 춤추듯이. 이제 따뜻한 봄날에 산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옆에 있는 소나무에 암꽃, 솔방울, 어린 솔방울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당의 수분이 일어나면 얘가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꽃가루, 여기 그 솔방울 안에서 이 바깥에서 이제 가루바지를 한 다음에 수분을 한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 내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1년 걸려요, 1년. 그렇게 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특징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사실 춤추는 꽃가루를 가진 놈이에요. 자, 저 빽빽한 잎이라고 해놓은 거나 춤추는 꽃가루나 다르죠. 원뜻은 뭐예요? 빽빽한 잎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도 좋아요? 춤추는 꽃가루라고 외우면 어느 쪽이 잘 외워질지는 본인이 보고 선택하세요. 우리한테 암기가 중요한 거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얘를 뭐 원뜻을 봐가지고 시험 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라틴어 뜻은 묻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얘가 소나무다. 그건 알 수 있으면 되고, 얘는 품종이구나. 대신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구나. 우에끼라는 일본 박물학자가 이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누스는 속명, 덴시플로라는 종명을 나타내고, 역시 맞고요. 얘도 맞고. 여기 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품종, 포뮬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변종, 여기가 만약에 변종이었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우에끼는 명명자를 나타냈으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멀티카울리스가 포뮬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잎목 종자 부분에서는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종자의 휴면, 그리고 꽃의 종류와 수종, 종자의 성숙시기 시험에 낼 게 되게 많아요. 또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 시험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외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공무원 시험만 굳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근데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종자의 성숙과 결실 주기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 종자의 보관, 조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다만 이 열매의 종류, 얘는 외우기도 힘들고 제가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효율상 외우지 마십시오. 다만 수종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외울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외울 거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매의 종류가 육질과인 것은
그러니까 육질가인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이제 시과, 얘는 날개 시자를 써서 날개가 달린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이런 나무들은 일단 열매가 주된 열매가 있고 옆에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날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시과라고 부르고요. 주머니를 가진 난과 요거는 과일의 분류에 열매의 종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협과는 꼬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과는 마르면 벌어지는 캡슐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약에도 캡슐 있죠. 이렇게 뺄 수 있는 캡슐처럼 그런 이제 과일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마르면 벌어져요. 이게 콩꼬투리도 마르면 벌어지고 이 캡슐도 마르면 벌어져요. 그래서 건열과에 해당하는 종류들이 되겠고요. 이제 장과나 핵과 그다음에 수과 이런 것들까지는 있는데 골돌 여기는 분류에 없어요. 이제 분류가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지요. 여기 이제 육질과라고 얘기하면 플래시 고기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촉촉한 감촉을 갖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장과류, 이제 포도 같은 거, 그다음에 핵과류, 이렇게 그 바깥에 촉촉한 가피, 그다음에 목질부의 그 씨앗 종피,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종자 이렇게 세 개 들어 있는 거, 걔가 이제 핵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하고 씨앗은 달라요. 씨앗과 열매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꽃을 피워서 결과물로 얻어진 게 씨앗만 만들어지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통째로 만드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경우는 꽃받침이 변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육이 되죠. 근데 사과의 씨앗은 어디 있어요? 사과 이렇게 된 거 씨앗이 이 안에 들어보면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는 게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씨앗이죠. 이 씨앗은 다음 세대의 개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보통 종피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보통 종자라고 얘기하죠. 종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열매 같은 경우는 이 씨앗 종자 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자를 싸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답을 미리 알고 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육질과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육질이 없죠. 시과에도 육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과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제 골돌과나 난과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해설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다 붙어 있을 건데, 핵과는 가피가 3개층이다. 얘를 꼼꼼히 다 공부하면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3계층은 3계층인데 이 과피가 바깥에는 촉촉한 그러니까 플래시한 그런 것이 있고, 여기 육질이죠. 결국 그 장과 같은 경우는 내과피 안에 단단한 종자를 가진 이런 것들이 장과류에 해당합니다. 감나무, 까치밤나무, 매자나무. 이과류는 우리가 아는 사과 종류예요. 뭐 마가목, 산사나무 이런 것들이 다 이과류고요. 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건열과, 이제 화렵수에 건열과 건폐과가 있는데, 건열과는 말라서 벌어지는 종류예요. 그리고 그 건열과 안에는 삭과, 이 캡슐 안에 갇혀 있는 거, 협과, 콩꼬투리 안에 갇혀 있는 거, 그리고 크게 하나 달리는 대과. 그러니까 수과 같은 경우는 과피가 얇고 막질인 것, 그 열매 과피와 종피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의아리류. 그 다음에 견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진행하고 하자면, 자, 침엽수는 건구가와 육가가 있는데, 물가가 있는 과육, 플래시 과육이 있는 과육이 종자를 싸고 있는 종류, 은행나무, 주목, 비자나무, 향나무. 씨앗 보셨죠? 제체로 다 비슷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직접 가보시면 되는데, 얘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군락지도 천연기념물이 있죠. 그래서 고흥하고 제주도 가야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온대 중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다 건구가, 우리 솔방울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트 메뉴로 된 것들, 호두나무, 가래나무 이런 것들 세트로 하시면 되고요. 세트로 메뉴로 같이 외워야 되겠죠. 가래나무하고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두나무, 가래나무는 같이 외워야 되고, 여기에는 목질부에 목질처럼 딱딱한 또는 뭐 혁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질부에 중과 피가 있어요. 다만 여기는 목질부에 중과 피가 없는 종류.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에 얘는 이제 사과나무 종류니까 다 비슷한 거고요. 감과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핵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호두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는 살구나 복숭아하고 구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과 중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포플러하고 버드나무가 캡슐에 들어있어. 캡슐에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캡슐에 들어있어요. 작지만. 그리고 이게 풀리면 그 안에서 씨앗이 나와요. 그래서 포플러나 버드나무나 씨앗이 비슷한 거 아시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면화처럼 하얀 그 부드러운 그것이 있고 씨앗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멀리 도달해서 양수죠. 씨앗이 작은 나무들이. 그래서 여기 포플러, 버드나무가 사과라는 거. 그 다음에 혁과는 콩가식물, 이 꼬투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견과류 중에서 자, 견과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가래나무, 호두나무가 핵과, 견과가 아니고 핵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견과 안에서도 밤나무,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개암나무까지는 딱딱한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오리나무, 자작나무는 너무 작잖아요. 씨앗이 보면 되게 작은데, 얘네도 역시 목질, 혁질의 과피 안에 한 개의 종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바깥에 있는 게 얇고 작지만 목질, 혁질의 과피인 거예요. 우리 눈에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시험에 결국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자,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보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시과예요. 여기는 다 날개가 달려 있어요. 물풀의 나무도 달려 있고요.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학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미, 절반에 텔레아,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느릅나무는 씨앗의 절반 정도, 씨앗이 이렇게 있다면 옆에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어요. 요만큼의 날개예요. 그래서 시과에서는 느릅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것 순으로 하면 견과류에서 오리, 자작이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과류에서 포플러, 버드나무가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핵과에서 호두나무, 가래나무 기억하시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다 하셨어요. 그 외에는 따로 나오는 거 여기 시과 종류, 얘는 독립돼서 따로 나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나오면 맞추기 쉽죠. 표는 길지만 결국 외워야 될 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요. 이제 종자 휴면의 원인이 주로 미성숙 배 때문인 수종은, 요 배와 배 젖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씨앗이 이만큼이 이렇게 있다면 실제 식물의 개체로 자랄, 여기 육은 배축, 그 다음에 어린 자엽, 배축, 육은, 자, 어린 뿌리와 어린 잎이 있어요. 결국 하나의 개체로 자라겠죠. 요 새로운 개체로 자라는 게 배. 이 새로운 개체가 하나의 큰 개체가 돼서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정도까지 키워주는데 그 영양분을 주는 거, 이 젖 역할을 하는 게 배젖이에요. 그러면 이 그 미성숙 배라는 얘기는 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무에서 부모 개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서도 후숙을 거쳐야 되는 수종이에요. 그러면 얘도 역시 학명으로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피누스 소나무 속입니다. 소나무 속이고
코라이엔시스. 자, 여기 엔시스라는 게 붙으면 라틴어에서는 장소예요. 코라이가 어디냐? 혹시 코라이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우리나라 학명 대부분 누가 붙였어요? 나카이하고 우에끼라는 일본 그 총독부에 속해 있는 박물학자예요. 그럼 여기 코라이는 한자를 일본어로 표현한 게 되겠죠. 그럼 코라이가 어느 지역이겠어요? 원래 잣나무가 자생하던 지역, 이 잣나무 자생지가 있는 지역, 누가 발견했냐? 나카이가 발견했겠죠. 그럼 그 장소가 이 코라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아니에요. 코라이엔시스. 주글란스, 만드셔리카, 얘는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가래나무를 얘기하는 거. 얘는 잣나무, 얘는 가래나무. 틸리아 아무렌시스, 그리고 프락시누스, 만드셔리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겠죠. 얘가 무슨 나무인지 하나하나 특징을 이제 알아놓으면 되는데, 여기 아무렌시스 역시 뭐냐면 엔시스 붙었죠.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북쪽에 러시아하고 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다 있는 이 지역이 아무렌시스예요. 그러면 이 수종들이 뭐냐? 잣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들매나무예요. 들매나무. 아까 우리나라 그 특산 수종에 물들매나무 있었죠. 그래서 물풀에 들매, 물들매는 수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수피가 거의 같다. 잎하고 이런 특징만 약간 틀리다. 피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연한 목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바둑판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되게 부드럽고 곱기 때문에 결이. 가래나무, 잣나무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징을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는 아니어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학명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될 거고, 이 나무들의 특징도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나무 뭐라고요? 열매 분류? 경과? 핵과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다른 게 나왔더라도 그 특징을. 근데 피나무 같은 경우는 틸리아 아무렌시스. 그래서 지역이 원래 피나무에 자생하던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성숙배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그 들매나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은행나무, 들매나무 교대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숙배. 얘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종자발화에 있어서 여기 한자 지우고 보세요. 종자발화에 있어서 후숙이 필요한 종류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울무스, 다비디아나, 이거 뭐죠? 느릅나무예요. 근데 보통 느릅나무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느티나무 심듯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믿죠? 여기 다윗이에요. 다비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일본 지역에 사는 변종쯤으로 이제 울무스 다비디아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릅나무는 씨앗이 반쯤 뒤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락시누스 링코필라,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잎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괴르커스 세라타, 여기는 졸참나무죠. 여기 QU는요, 라틴어에서 구 또는 꾸 또는 쿠 발음을 가지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발음은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괴르쿠스, 퀘르, 쿠스 이렇게 읽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라타는 이게 잎의 거치가, 이렇게 된 잎의 거치가 톱니 모양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졸참나무의 학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릭스, 코레엔시스, 엔시스 장소고, 이 코레는 역시 일본어겠죠? 한자 어느 걸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얘는 버드나무 종류,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종자의 후숙하고 관련된 수종들은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 버드나무 씨앗 어떻게 돼요? 후숙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버드나무 씨앗은 되게 작은데 후숙이 필요할 리가 없겠죠. 미성숙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나무류 제외하고 느릅나무 제외하고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물풀의나무, 그다음에 느릅나무, 졸참나무, 버드나무. 그래서 물풀의나무 프락시누스, 링코필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들매나무 또는 물들매나무하고 세트로 같이 외우셔야 돼요. 학명도 세트로. 왜냐면 속명은 같으니까 프락시누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수종은 들매나무인데 이 답은 들매나무가 되겠죠. 원래 원문에 보면 그 조리막하고 조리막 원론, 조리막 본론 요 세 개를 우리가 보통 교재로 삼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목, 향나무, 들매나무, 은행나무 등의 종자는 외형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자를 구성하고 있는 배가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들매나무. 들매나무 학명 어떻게 된다고요? 링코필라. 프락시누스.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서 물풀의나무, 들매나무 이렇게 있는데 세트 메뉴니까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들매나무만 답이 아니다. 물풀의나무도 같이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만드셔리카가 이제 들매나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외형적으로 들매나무, 물풀의나무 결국 그 물들매나무가 다 이렇게 그 미성숙 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는요, 요 4개만 외우시면 돼요. 거의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그 다음 순으로 많이 나오고요. 주목하고 향나무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어쨌든, 그 외에 이제 다른 들매나무, 은행, 목련주의 종자가 미성숙한 상태로,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발화하게 되고요. 가을에 노천 매장을 해서, 노천 매장은 후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휴면 타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종자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숙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가을에 노천 매장을 하게 되면 일단 후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 잣, 호두, 가래, 백합 이런 종류들은 종자를 채집하면 정산해서 일찍 노천 매장하는 종류들은요, 종자 저장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천 매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종자 내부 원인에 의한 휴면, 그러니까 미성숙배, 시험에 나오는 거, 은행나무, 물풀에, 들매, 물들매.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프락시누스 기억하면 되겠죠. 프락시누스. 그 다음에 생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은 온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중 휴면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미성숙배. 그 중에서도 들매, 물풀에, 물들매 이거 세트 메뉴로 3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종자의 결실 주기가 길어서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고요. 인목 종자에서는 아까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의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실 주기, 그리고 이제 배가 미성숙한 요 3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결실 주기가 길어서 천연 하종으로 갱신이 가장 어려운 수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낙엽송이 결실 주기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이 낙엽송 같은 경우는 이 천연 하종 갱신으로는, 그러니까 씨앗을 그냥 떨어진 씨앗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해서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는 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하나의 암기사항으로 보셔도 되고요. 결실 주기 전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전체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소나무나 해송은 씨앗이 얼마마다 한 번씩 달려요? 매년. 근데 얘를 경년결실이라고 부르죠. 왜 매년 다니는데 경년결실이라고 부르냐면, 이 경년결실이라는 거는 매년 달리긴 하지만 어떤 해는 흉년, 어떤 해는 풍년. 이렇게 해서 종자의 풍흉이 분명하면 얘를 경년결실이라고 부르고요.
자작나무 씨앗이 커요, 작아요? 작죠. 당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속지식물들은 거의 다 당에 있고요. 자, 이 전나무 같은 경우는 낙엽송과 마찬가지로 깊은 숲에 살죠. 깊은 숲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보다는 지네들끼리 어울려 사는 곳에. 그런 깊은 숲 속에 사는 친구들은 밑에 씨앗이 나면 씨앗이 발화하기 힘들죠. 조건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결실 주기가 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막연히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결실 주기 같은 게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낙엽송의 결실 주기는 5년에서 7년, 소나무는 경년 결실하고 참나무류는 2에서 3년마다 결실을 하게 되고, 참나무류도 거의 매년 달려요. 그렇지만 얘도 풍형이 좀 분명하고 꽃이 피는 주기가 이렇게 2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결실 주기라고 얘기하면 개화 주기라고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문비 나무하고 세트 메뉴가 뭐냐면 요 전나무예요. 그래서 3에서 4년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결실 주기가 가문비가 약간 짧고 전나무가 약간 긴 것 말고는 나머지 특징들은 거의 몇 가지 완전 대별되는 특징과 공통되는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도 같이 외우세요. 피체야.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문비 나무 속과 이 전나무 속 아비에스, 이게 그 희다는 뜻을 가진 알바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비, 그러니까 검은, 가문, 그 다음에 전나무, 이 젖처럼 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송, 너도밤나무는 5에서 7년 주기로 결실한다. 제일 길죠, 낙엽송. 우리는 이제 주로 조림을 하고, 너도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군락지가 울릉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험에는 나옵니다. 소나무, 아카시나무는 매년 결실하지만 종자의 풍임이 분명하므로 경년 결실하는 수종으로도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 요런 문제들, 다른 문제도 한번 보죠. 결실 주기가 가장 긴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긴 것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낙엽송이 7년, 얘 5년, 들매나무, 버드나무 짧은 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씨앗 크기가 작으니까 얘는 일단 제외하고 하나씩 제외하는 순으로 뽑으시면 되겠죠. 2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씨앗이 작은 종류들은요 매년 결실하고, 여기 아카시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들매나무, 여기 자작나무, 들매나무도, 소나무, 아카시나무하고 자작나무, 들매나무도 매년 달려요. 풍흉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참나무, 삼나무, 편백은 2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결실하고, 이렇게 참나무를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옆에 같이 붙이시면 되고, 전나무 5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낙엽송 5에서 7년.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낙엽송, 너도밤나무, 전나무, 그리고 이제 경년결실하는 수종, 그리고 나머지 씨앗 작은 것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년결실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분류를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낙엽송과 전나무, 얘를 구분하시오가 많이 나옵니다. 종자의 결실이 경년 주기로 나타나는 수종끼리 묶은 것은 또 한 명이네요. 자, 피누스 소나무종인데 실베스트리스, 실베스트리스. 자, 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라고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추가해 가시고요. 너무 억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엉뚱한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좀 빼시고, 폴로우니아 코레아나, 그 다음에 크립토메리아 야포니카, 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삼나무. 자, 온대지방의 속성수가 낙엽송이라면 난데림의 속성수는 삼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루스 자포니카, 오리나무예요. 여기 어떻게 외우세요? 오리가 알을 낳죠? 오리가 알 낳아서 번식하는 건 아시죠? 닭처럼. 오리 알라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비에스 홀로필라, 얘는 잎이 아비에스, 전나무 속인데요. 홀로필라,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필라는 사실 잎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 필로소피가 뭐죠?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면 홀로, 완전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비에스 홀로필라, 완전한 사랑?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잘 기억이 되시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완전한 기억. 기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나무, 얘는 느티나무, 살릭스 코레엔시스는 버드나무, 라릭스 렙토레피스, 얘는 유럽 낙엽송이에요. 그러니까 렙토레피스라고 붙어 있으면 유럽 낙엽송, 라릭스 말랑말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낙엽송은 잎이 날 때 이렇게 봄에 날 때 윤생을 해요. 이렇게 나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접시 모양이 되는 거죠. 가지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뺑 둘러서 요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층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룬 천층 이런 뜻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요게 낙엽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버드나무. 그래서 버드나무는 매년 달리는 거 빼시고, 아비에스 홀로필라의 전나무 5년마다 결실이니까 빼야 되고, 크립토메리아 야포니카, 여기 라틴어에서는 얘를 좌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삼나무 같은 경우는 난데림에 살고 따뜻한 데 살아요. 그냥 매년 있겠죠, 매년.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실베스트리 솔송나무인가요? 그래서 소나무, 오동나무, 자작나무, 아카시나무가 정년 결실하는 수종이고, 여기 있는 수종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구주소나무네요. 여기가 구주소나무, 오동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오리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낙엽송 이렇게 있어서 답이 이제 이런 종류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경년 결실하는 수종 중에서는 제가 표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거. 자작나무, 아카시나무, 여기 이제 너도나무, 들매나무, 2에서 3년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얘를 뭐 딱 내놓고 답을 고르라면 하나씩 다 이렇게 빼내는 식으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베스트리 이게 구주소나무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동나무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나무가 좀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고요. 자, 오동나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틀리는 거 하나씩 골라내는 형태로 해서 답을 1번으로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무들 1, 2년 결실하는 거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 여기 전나무, 그 다음에 3에서 10년 주기,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은 아예 요렇게 7년으로 해서, 낙엽송 5에서 7년, 너도밤나무, 전나무, 위치 3에서 5년, 책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결실하고 관련된 것들은요, 우리 해마다 결실하는 종들은 씨앗이 작은 종류, 다 작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외워야 되는 거, 경년 결실하는 거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얘만 딱 보면 정말 처음에 이렇게 얘만 이렇게 접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부터 나오니까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는 것부터 거꾸로 내야 돼요. 얘 빼고 얘 차근차근 빼다 보니까 하나 남는 이런 형태로 고르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하나 표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50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서 보시면 변별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운 문제,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학명까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만 거기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피누스 실베스트리 같은 구주소나무 이런 거 몰라도 걔가 경년결실인지 그게 나와 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었죠. 요렇게 그 문제가 딱히 풀 수 없어 보이고 확 속이 답답해 보이는 문제지만 평상시 학명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외워가면 돼요. 이게 그 조경기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 그 산림 쪽에서 나오는 이 학명들은요, 이 학명들은 다 나무하고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나무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큰 거 몇 개만 외워서 줄거리, 속명 이렇게 외우고 조금씩 이렇게 외우시면 편한데요. 얘를 어느 날 갑자기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외워져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국명으로 제시가 돼 있고 시험은 학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우리 원래 그 학명은 이렇게 쓰죠. 캠프 페리.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스펠링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캠프 파리 이렇게 발음 정도만 얼추 기억을 하시면 아마 구분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우리가 쓰는 시험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아무리 그 객관식 문제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외워놔야 돼요. 이제 몇 가지 형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공무원 시험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시험에 있어서 어느 시험이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 비하면 훨씬 어렵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이런 변별력을 고르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지금 기출문제집 지금 서울고시각에서 나와 있는 이 그 조리막하고 이목경영학하고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출제 성향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응이 좋으면 이제 이론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출간할 계획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뭐 댓글로 이렇게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